자, 9급 계리직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요, 우편민 금융상식 심화 문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우편민 금융상식을 공부할 복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께서 아예 처음 우편민 금융상식을 보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우편민 금융상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있잖아요. 아니면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번쯤은 봤다 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컴팩트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를 구성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좀 심화해 가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는지, 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오면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중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 강의를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조금 자료나 아니면은 기본 강의를 한번 수강을 하고 오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또 제 수업을 반드시 들었어야지만 이 수업을 듣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한번 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기본 강의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편민 금융상식을 한 번쯤은 봤어야 봤으면은 충분합니다. 어떤 뭐 꼭 제 강의가 아니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라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만약에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요, 어쨌든 자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위화감 뭐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약간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기본 강의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살펴보셨던 내용들이 실 테니까 그 부분 여러분께서 좀 보시도록 하고요. 콘텐츠 잠깐 보면요, 보면 이제 항상 책이 그렇지만 컨텐츠 부분은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때 살짝 까다로운데, 컨텐츠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이에요. 파트 1 이렇게 돼 있고, 국내 우편 이렇게 돼 있죠. 1장부터 9장까지 해가지고 총론부터 시작해서 우편 물류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파트 2 국제우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학습자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한번 시험을 봤었는데 계리직이,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보는 거죠. 근데 지난번 학습자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까다롭게, 뭐 까다롭게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뀐 게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암기 과목이라는 게 조금만 바뀌어도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죠. 또 이제 까다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 우편 관련 법령이 있거든요. 우편 관련 법령은 그 문제수가 좀 되긴 하지만 그 중요도는 문제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몰아서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4 있고요. 예금편, 파트 5 보험편 요 정도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 우편이죠. 아무래도 그 문제 수로 따졌을 때도 국내 우편이 가장 보통 많이 나옵니다. 3번의 기출 문제를 통틀어 봤을 때에도 국내 우편이 가장 많은 문제 수를 차지했고요. 이제 우편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금융편 두 개를 크게 나눴을 때는 이 둘은 한 반반 정도 나와요. 근데 국내우편하고 국제우편 이렇게 나누면은 국내우편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금하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예금하고 보험은 약간 비슷한 난이도로 공부를 해두시고요. 비슷한 비중으로. 그 다음에 국내우편, 국제우편 같은 경우에는 국내우편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예금편, 보험편 이렇게 있죠. 또 이제 예금편, 보험편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바뀌는 부분, 여기는 학습 자료에서요, 그 앞에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이제 구체적인 상품들 있죠. 상품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2년 동안 상품이 또 개발된 것들도 있고 또 없어진 상품도 있고 중요도가 떨어진 상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습 자료에서 소개하고 있는 상품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조금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파트 6번째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이 역시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은 기출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8문제에서 총 이제 3번의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54문제를 봤는데 54문제 중에서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서는 딱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학습 자료에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비중이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싹 정리하고 나면 뒤에 있는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부담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살짝 한 번에 몰아서 본다고 했던 우편 관련 법령 있잖아요. 파트 3번째. 여기는 기출문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제가 우편 및 국제우편, 국내우편 요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법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학습자료에서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대로 있지만 학습자료에서 빠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눈여겨봐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관련 법령이랑 우편 관련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도대로 쭉 갔을 때 파트 1, 파트 2, 그 다음에 파트 3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파트 1, 2를 먼저 간 다음에 파트 4, 5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관련 법령이랑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을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우편 이렇게 돼 있네요. 국내우편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보니까 국내우편 1장 총론해가지고 여러 가지씩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처음 봤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제목들을 보시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이 기본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문제집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공부하실 때 상당히 잘못 공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상당히 그냥 넘겨 읽는 거. 이런 거 정말 잘못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그냥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거기 보면 부가우편 서비스 있죠. 5장에. 부가우편 서비스 딱 돼 있고 다음 중 부가우편 서비스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그 하위 목차들이 제목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무슨 2번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갖다 붙는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물품 등기다 라고 나왔으면 물품 등기라는 게 거기 특수취급 부가우편 서비스에 붙는 건지 5장의 부가우편 서비스에 붙는 건지 어디에 붙는 건지 모른다면 이거는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닌 겁니다. 제대로 된 체계 안에서 그 내용을 붙이는 게 진짜 공부지 체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용만 외우고 있다? 이거는 그냥 나무 하나만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그죠? 하기 때문에요. 그 숲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제목들을 반드시 넘겨 읽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요.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갈 텐데요. 여러분께서 제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목차를 정리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 하나 풀고 나서요. 이게 우리 학습 자료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디 책에 붙어 있는 건지 어느 책에 딱 붙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음에 그게 이제 제목들이 어떤 식으로 소목차가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워낙에 처음 공부할 때는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도 눈에 들어오고, 또 이제 이론적인 내용도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차 부분들, 이 부분을 좀 더, 정리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요, 본격적으로 문제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파트 1 국내우편 있고요. 제1장 총론 부분이 있네요. 총론은 총 9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우편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1번에 콜린 클라크. 이 사람 이름도 좀 외워둬야 되겠죠? 콜린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했구나. 산업 분류해서 1차, 2차 산업으로 1차, 2차, 3차 산업까지 구분해 놨는데요. 1차가 바로 땅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 농경,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광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걸 한 번 더 가공해가지고, 공업,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산업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뭐에 해당하나요? 우편은 3차 산업에 해당하죠. 3차 산업이 뭐예요? 서비스.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는 2차 산업에 속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3차 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워낙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1번에 비해서 2, 3, 4번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죠. 1번 독립재산제를 채택했다 해서 일반 회계와 분리된 특별 회계를 쓰고 있다. 그죠? 일반 회계는 뭐예요? 이 회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라에 이제 어떤 살림이 있으면 그 살림을 한 번에 모아서 여기는 여기에 나눠주고 하는 게 일반 회계라면 특별 회계는 요거를 위한 회계를 따로 모아서 여기에만 쓰는 거. 이게 특별 회계죠. 그래서 우편에 관한 것을 우편에 관한 것만 따로 모아서 우편에만 쓰게 돼 있는 이게 이제 특별 회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정부 직영 형태다. 맞고 국가기업이다. 맞고 구성원은 국가 공무원이다. 여러분 가슴 설레는 단어잖아요. 공무원. 그죠? 공무원 되려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정부 직영이라는 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의 형태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이제 위탁하는 형태도 아니고 정부 직영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 기업이다.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이용 조건을 우편 법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국가 기업에 비해서 경영사기의 제약이 강하다. 그죠? 법에 딱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죠? 하기 때문에 경영사기의 제약이 강한 편이다. 이게 만약에, 타 국가 기업이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기업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같은 거에 비해서 경영사기의 제약이 강하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된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우편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부 직영이기 때문에 또 경영사기의 제약이 강하죠.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우편의 의로 틀린 것은 1번 경제재정 무형의 제약 맞고요. 2번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와 기타의 물건을 송달하는 업무이다. 해서 맞는 내용이 되고요. 3번 사회생활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신도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4번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편이라는 것은 격지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의사를 전달하는 서신의 송달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요. 넓은 의미의 우편이 있고 좁은 의미의 우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좁은 의미의 우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우편은 뭘까요? 그 밑에 나와 있죠. 넓은 의미의 우편은 서신, 의사전달물, 그 다음에 기타 물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물건까지 포함한다는 점. 해서 그게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뭐 광의의 의미의 우편, 광의의 우편, 협의의 우편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한자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게 좋으니까 넓은 의미의 우편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좁은 의미의 우편으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번 보실까요? 다음 중 우편 이용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편 이용 관계자가 있고요. 우편 이용 당사자가 있는데 일단은 당사자하고 관계자를 따로따로 좀 적어봅시다.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가 당사자예요? 우편 관서가 있고요. 네, 발송인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둘이가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죠. 여기가 여기한테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고 여기도 여기한테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어요? 우편을 배달해줄 의무, 그죠? 우편 서비스의 의무가 있고요. 권리는요? 그 요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발송인은요? 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의무로서 그 우편 요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리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계약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수취인이죠. 수취인은 이 사람이 돈을 내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죠. 근데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서로 권리 의무가 관계가 있는 이 두 경우를 당사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다 포함해서 관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다 포함해서 관계인, 그 다음에 얘네 둘만 따로 떼서 당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는요, 우편형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편 관서하고 발송이라고 수치는 다 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뭐 관계자 같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우정사업본부장은 뭐 당사자나 관계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4번 보실까요? 다음 중 우편이용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우체통에 투입할 때, 우체통에 투입할 때는 이렇죠. 여기 이렇게 우체통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우체통에다 딱 넣었을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아니면은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걸 가져갔을 때 그래서 아예 우체국으로 돌아가서 접수시켰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집어넣었을 때 그냥 바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체통 안에 접수창구 직원의 손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받았다 끝 이거예요. 됐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투입한 때죠. 니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한 때 마찬가지죠?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접수한 때도 역시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접수하고 외근 있잖아요. 방문 접수하고 외근은 뭘까요? 방문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받아가세요 이거예요. 우편물을 본인 집으로 와서 받아가시죠. 이거예요. 이거고 외근은 돌아다니는 우편 집배원 아저씨한테 그냥 뭔가 맡긴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방문 접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근 중인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뭐 드렸을 때가 바로 성립하는 시기가 아니라 드리고 나서 저한테 뭔가 와야 되는 거죠. 잘 받았습니다라는 어떤 표식. 그래서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집배원이 이제 수령증 이런 걸 저한테 줬을 때 이럴 때가 우편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네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5번. 다음 중 우편 이용 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 자, 우체국이 있고요. 우편관서하고 발송인이 서로 이렇게 돈 주고요. 우편 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걸 사법적으로 봐야 될까요? 공법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법. 개인 간의 관계를 봐야 될까? 아니면은 공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봐야 될까? 물론 이 우편 행정 같은 경우, 우편 행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실제로 발송인과 우편관서 간에 서로 돈 주고 우편 서비스를 해주는 거. 이거는요.
이거는 이 사람이 돈 주고 이 사람이 돈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관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법상의 관계를 보려면 무언가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무언가 권력적인 행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편관서가 발송인한테 권력적인 행위를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너 무조건 나한테 얼마 이상 내. 권력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뭐 발송인에 대해서 너는 국민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행정청의 입장에서 뭔가 권력적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제를 할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강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우편을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내면 되고 보내고 싶으면 보내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법상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우리나라에서 우편 사업을 관장하는 주체요. 아까 1번에 3번 보시면 정부 직영이라고 했잖아요. 정부 직영이니까 정부에서 뭔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어떤 부처에서 담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예전에는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디였어요? 지식경제부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없어지면서 어떤 부처로 바뀌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죠. 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됩니다. 이거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에 행정에 관한 일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제 3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 봐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7번이에요. 다음 중 우편과 관계된 국제법규가 아닌 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지만요. 국제법규 같은 경우에는 APPU가 뭐예요? APPU는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에요. 아시아 퍼시픽 이렇게 포스트 유니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UPU는요. 유니언 이렇게 해가지고 만국 우편 연합이 됩니다. 1번하고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건 없고요. 답은 2번이 되고 표준 다자간 협정 또 이제 풀이해 보면은 양자협약 이렇게 있잖아요. 표준 다자간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의 표준을 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협정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양자간은 서로의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거 이렇게 뭐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협정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조약을 맺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역시 기준이 됩니다. 우편과 관련된 하기 때문에 이제 2번이 답이 되죠. 2번 같은 조약은 없어요. 다음에 8번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편 사업은 공공의 이익 증진에서 법률을 통한 여러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주어진 규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호 규정, 우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는데요. 그 보호 규정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목차 자체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호 규정,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운송 요구권이요. 운송 요구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운송원 등에 대해서 조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력 청구권. 이거요. 어차피 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뭐 그렇습니다. 10가지를 쭉 제가 지금부터 나열할 건데 이거를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본인이 암기하고 계시다면 나는 암기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암기하기 힘들 거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나는 이제 암기가 돼 있구나. 근데 암기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아직 좀 이르니까 아직 좌절하기는 이르니까 지금부터 보시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 적을 때 무슨 내용이었지 이 정도 떠올리시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저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만요. 됐죠? 두 번째 조력 청구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죠? 통행권. 네 번째는요, 통행료 면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 다닐 때, 이렇게, 도선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행료 이런 거 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가 뭐가 있어요? 압류금지 있죠? 전용 물건. 그러니까 우편만을 위한 물건에 대한 압류 금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전용 물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용 물건에 대해서 뭐가 부과 금지돼요? 제세공과금 부과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세공과금이 부과가 금지가 됩니다. 일곱 번째 훼손 불분담 이런 게 있죠. 훼손 불분담은 뭐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뜻 자체를 뭔지 모르겠다. 뜻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짐이 5개가 있다고 쳐요. 5개가 있는데 여기 5명의 주인들이 있겠죠. 여기 선장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선장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사고가 나게 생겼어. 사고가 나게 생겨가지고요. 이거를 지금 처분을 해야지만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생긴 거예요. 훼손이니까 바다에 관한 얘기예요. 침몰하지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딱 보기에 뭔가 좀 일단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버려야 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뭘 먼저 버릴까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요. 선장이 보기에 그냥 선장이 판단하면 됩니다. 이거는 뭘 먼저 버리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편물은 가장 마지막에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를 처리했다고 쳐요. 이거를 처리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처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해를 이 네 사람이서 분담을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이거를 버리고 자기네 걸 살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손해를 나머지가 다 나눠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속칭 뿌빠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각출을 해서 도움을 줘야죠. 그죠? 근데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줄 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우편물이었다. 라고 하면 이 우편물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 분담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훼손 불분담이에요. 그러니까 훼손 분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봤듯이 손해가 일어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이 손해에 대해서 각출해 주는 거. 이게 훼손 분담인데요. 우편물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본인이 이 분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훼손 불분담입니다. 이게 선장이 이걸 버렸을 때 무슨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또 우편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훼손 불분담에 대한 내용은 우편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버렸을 때 뿜빠이 할 때 그러니까 뿜빠이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써서는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손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할 때 그때 우편물의 주인은 분배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훼손 불분담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8번째 또 뭐가 있나요? 우편물에 대해서 압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금 우편 중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운송 중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압류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도착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압류를 하거나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배송을 해줘야 되는 그죠? 우편을 해줘야 되는 요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지금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류 거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우선 검역권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검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외국으로 날아다닐 때 이럴 때. 그때도 검역은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게 우선 검역권이고요. 마지막 10번째 뭐가 있나요? 무능력자. 무능력자의 능력자 의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능력자가 우편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이제 재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무능력자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스스로 할 수 있긴 하지만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능력자로 의제를 해서 우편 계약만이라도 이제 무능력자가 하는 경우라도 이거는 능력자 한 것처럼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하는 거랑 똑같이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자가 만약에 하는 것으로 본다면 나중에 취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 사업에 대해서 보호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편 사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능력자가 한 거라도 능력자 한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편 관서가 있고 여기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능력자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자라는 게 능력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무능력자는 그런 걸 함부로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자라면은 그냥 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라면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우편 관서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취소하고 이러면 그냥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돈도.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무능력자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능력자로 봐서 이 경우에는 무능력자 제도를 적용해서 이 사람을 보호해준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우편 관서가 그대로 계약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능력자 의제입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입니다. 자, 그럼 8번하고 9번을 볼게요. 8번.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편사업은 이렇게 법률을 통한 여러 보호 규정을 주고 있다.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관서는 경영자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 이거죠. 맞고요. 2번. 우편 전용 차량은 도로의 장애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 통행할 수 있다. 통행권이죠. 요겁니다. 3번. 선박이 위험에 직면해 있더라도 선장은 선박에 실릴 물건을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요. 여기에는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우편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편법에 이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훼손 불분담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아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풀이해 보시면 우편물 3조의 3, 1항,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편 전용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처분할 수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뭘 가장 나중에 처분해야 되냐면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해야 돼요. 나머지 물건들을 먼저 처분하고 가장 나중에 우편물을 처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은 그게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버려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3조의 3 2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조의 3 1항은 뭘까요?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때는 이렇게 배 타고 다닐 때 이럴 때 그냥
도착했으니까 짐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도착하고 다시 경유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짐을 내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도착지가 돼서 내리건, 아니면은 경유지이기 때문에 바꿨을 건 간에, 그죠?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편물을 가장 먼저 내려야 된다는 내용이 1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제 그 내용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은요, 우편 업무 중인 운송원은 도로나 교량 등의 장소에서 우편 통행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9번도 맞아볼게요. 다음 중 우편사업 보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운송원 등 조력 청구권 요거죠. 2번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이거죠. 그죠? 그다음에 3번 압류 거부권 어디 있어요? 압류 거부권 여기 있죠. 그죠? 맞습니다. 4번 겸용 면제권. 이거는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우선 검역권이라니까. 검역 면제하면 그럼 우편으로 다 보내게? 뭐 마약도 보내고 뭐 총기도 보내고 다 보내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역 면제가 아니라 우선 검역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답이 됩니다. 총선을 봤고요. 그 다음에 챕터 두 번째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을 보죠. 16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 3, 4번은 다 이제 해당하는데요. 4번 이 그린 우편 요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의 반대말이 선택적이거든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 그린 우편은 요즘 이제 이 그린 우편이라는 말보다는 전자 우편 이렇게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전자 우편이랑 이 그린 우편이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린 우편이 뭐예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파일이나 이런 걸로 우체국에 쏴주면 쉽게 말해서 나중에 볼 겁니다. 우체국에 쏴주면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요걸로 이제 봉투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수신자에게 보내주는, 수취인에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우편이라 그래서 이메일 이런 거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메일은 그냥 이제 이메일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우체국에서 말하는, 이 우편에서 말하는, 우편 서비스에서 말하는 이 그린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메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2번 볼까요? 우편물의 송달 기준이네요.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숫자로 연결로 맞는 것은 일단 보통 그다음에 이길 특급 등기소포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은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이거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접수한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 됐죠? 그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길 특급은요. 이길 특급이랑 등기소포는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죠. 접수한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접수한 다음 날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7월 1일부로 제주 항공소포 이글 배달 서비스를 중지했죠. 그죠? 요게 그전 학습 자료에서는 이게 서비스 중지된 내용이 없었는데 왜냐면 이제 2012년 초에 봤던 거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바뀐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좀 자세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주 선편 같은 경우에는 D+1이라고 돼 있네요. 접수한 날 다음 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음에 당일 특급이 있고 이길 오전 특급이 있네요. 당일 특급은 그날 당일날 보내줘야 되는 건데 몇 시까지요? 8시까지입니다. 8시까지. 그러니까 20시요. 됐고 이길 오전 특급은요. 다음날 12시까지거든요. 다음날 12시까지인데 이길 오전이니까 12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전이라는 말만 딱 놓고 봐도 12시까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정 말고 정오 12시요. 그죠? 이길 오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일 특급에서는 20시, 이길 오전 특급에서는 12시 이렇게 표현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다음은 봉합 우편물의 규정 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부터 디귿 사이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로 맞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봉합할 때의 규정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편지 봉투 아니면은 모든 우편물의 규정 요건이 아니라요. 봉합할 때의 규정 요건. 일단은 첫 번째 가로 이게 숫자가 나와 있긴 한데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가르쳐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가장 적당하니까 만들었겠지. 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암기할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도움을 드리는데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해서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있네요. 최소 140, 최대 235까지 가능합니다.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있죠. 최대 235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에는요, 90부터 130까지입니다. 90부터 130. 됐죠?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5mm. 그 다음에 우편번호 기재할 때는 수취인의 우편번호는 상하 좌우에 얼마의 여백이요? 4mm의 여백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mm. 그래서 이제 밑에 풀이보기에 나오죠? 그 표를 좀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특히 암기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좀 표시 좀 해 두실까요? 크기. 그 다음에 무게. 그 밑에 보면 봉투 지질 있어요. 봉투 재질. 그 밑에 우편번호 기재. 이렇게 있죠. 그죠? 고기. 그 4개는 좀 특별히 암기를 해 두시죠. 왜냐면, 요 4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규정 요건에서 어겼을 때 뭔가 추가 요금을 받는 것들이에요. 요 추가 요금을 받는지 여부,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 4가지는, 요 표 안에선 4가지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투 색상이나 첩부 위치나 봉합 방법, 표면 내용물, 그 다음에 우편번호 기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규격 요건에 해당하긴 하지만 추가 요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문제예요. 봉투에 넣어서 봉합 발송하는 봉합 우편물의 규격 요건을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숫자 가지고 너무 이제 숫자 가지고 미미하게 문제를 낸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봐두시면 좋겠죠. 1번 봉투 두께는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0.16부터 5mm 사이.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이 한 장 접어서 넣으면 이 정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봉합 우편물의 무게는요 3.25가 아니라 3.27이죠, 그죠? 너무 좀 너무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도 봐두셔야 되겠죠. 3.27부터 50g까지. 그 다음에 3번 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 반사율 70%, 그 다음에 불투명도 75%. 그 밑에 4번에 나와 있는 거 옆에 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 국내 우편물의 송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송달 기준은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그죠? 일단 기준이 다음 날로부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다음 날부터 배달할 날까지의 기준 일수를 말한다. 1번 맞고요. 2번 도서 상간 오지 같은 경우에는 송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거 누가 정한대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가 나오는 경우에는 가로를 쳐두시고 나중에 좀 더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할 우체국장도 아닙니다. 그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또는 토요일,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정했겠어요? 그죠? 송달 기준에 산입하지 않으려고 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송달 기준에 산입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이제 문장만 쭉 읽어보셔도 이거는 좀 어설프죠? 그죠? 문장 자체가.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같은 경우에는 송달 기준일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다음에 4번,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된 일간신문을 정기 발송기한에 따라서 발송하는 때 이때는 보통 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송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실까요? 규격에 위반되는 우편엽서. 우편엽서인데요. 우편엽서 같은 경우는 제가요, 이게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 강의와는 다르게요. 실제 실물 있잖아요. 실물 같은 경우를 자료에다가 조금 첨부를 했습니다. 해서요, 요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그 봉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우편 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보면 아무래도 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요, 자료를 옆에 이제 띄워두시되, 이거를 뽑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인쇄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만 봐두시 이렇게 봉투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냥 이해 편의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냥 편하게 프린트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에 띄워두셔서 잠깐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편엽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께서 그 옆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자료를 화면으로 띄워두시고 그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파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우편 엽서 있고 보니까 이번에는 2013년 충주 세계 조정선수권 대회, 이게 이제 왼쪽 아래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얼마예요? 270원이라고 써있죠. 그죠? 270원이라는 것도 보니까 보내는 사람이 왼쪽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이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 보니까 우편 엽서라고 표시된 부분도 있네요. 그죠? 우편 엽서라는 표시, 이것도 중요합니다. 뒷면을 보시면 뒷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죠? 됐는데요. 자, 이 경우에 그걸 좀 보려고요. 이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크기요. 우편엽서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정해져 있죠? 140부터 148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가로고요. 세로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05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다 5mm까지는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 1번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가로 145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 몇이에요? 110이라고 돼 있죠. 배설 110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괜찮다. 일단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감안하시고요. 요거만 일단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에서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규격을 묻는 데 있어서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4가지가 다 답이 되는 것 같다. 요거를 포함해서 생각했더니 답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걸 빼고 생각하신 다음에 답을 찾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번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교재에 따랐을 때 1, 2, 3, 4번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요거까지 생각했을 때 요거 생각 안 하면 두 개가 다 답이잖아요. 그죠? 여기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요거를 생각 안 하고 문제를 봤더니 그건 다 답이 안 되더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걸 생각해서 하나는 답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답이 그 하나가 답인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상대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죠. 120까지 넘어가지는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크기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량에 관한 내용이 있죠. 중량에 관한 내용. 이거는 이제 교재 없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에 관한 내용은 얼마나 돼요? 2에서 5g까지.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 한 장 정도. 됐고요. 세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이게 뭐예요? 우리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를 길게 세로를 길게 한 게 아니라 가로를 길게 한 직사각형의 형태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를 길게 한 직사각형.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질 있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재질 있습니다. 재질. 뭐, 지질이라고도 하죠. 종이로 돼 있으니까, 지질.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종이로 된 거다. 그 다음에 뭐, 반사율 얼마, 그 다음에 투명도 얼마,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 무게 얼마, 이렇게. 그 부분들.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편엽서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교재에서 이제 2g 내지 5g까지만 나와 있어서 요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다음 중 규격의 우편엽서로서 추가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우편엽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 우편엽서 내내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뭔가 규격을 어긴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추가 요금이 징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추가 요금이 징수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추가 요금이 또 징수가 돼요.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자, 우편엽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편엽서에서 추가요금이 징수되는 거.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서 추가요금이 징수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이제 규격이고요. 그러니까 위반시. 뭐 여기 위반한 경우라고 하죠. 위반한 경우. 첫 번째 규격입니다. 좀 전에 봤던 이거 있죠? 140에서 148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요. 다음에 두 번째 형식이에요. 가로로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세로를 길게 만든다든가 이러시면 안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재질입니다. 요거예요, 그죠? 요거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됐죠? 네 번째 외부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에 관한 것도 만약에 이제 어기게 되면 이것도 추가 요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자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추가 사항이 조금 내용이 있어요. 추가 사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추가 사항. 그래서 첫 번째 우편번호. 거기 우편번호 넣는 그 칸이 있죠. 그죠? 빨간색으로 우편번호 넣는 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워두시면 안 되겠죠. 우편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백 규정도 있습니다. 여백 규정.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제업서. 사제업서도 가능해요. 사제업서도 가능한데, 이 사제업서의 경우에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규격이나 이런 거를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이 추가요금을 물게 되는데, 사제업서 이렇게 볼까요? 사제업서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광고요. 발송인의 광고는 넣을 수 있어요. 내 광고는 넣을 수 있지만,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광고를 대신 실어준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편 요금 표시 같은 거 이렇게 요금 별납, 요금 혼납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편 요금이 다 표시가 됐다는 식으로 우리 지금 이거 보시면 우리 우편엽서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에 우편 요금이 이렇게 위에 우표를 붙인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형.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프린트하면서 이런 거 내가 낸 것처럼 프린트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추가 요금을 물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위에 보시면 우편엽서라고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우편엽서 표시요. 이것도 표시도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요거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규격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위반으로서 추가 요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반 시 추가 요금을 물게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이제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학습 자료에.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죠.
그래서 7번은 답이 뭐예요? 광고 여기 있죠? 광고는 여기. 그 다음에 수취인의 우편번호 여기죠? 우편번호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우표에 가름하는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을 인쇄한 경우 여기죠? 자기는 마음대로 인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상하 좌우에 4mm 이상의 여백을 두었다? 이거는 여백을 두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여백을 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은 뭐 잘한 거죠. 밑에 풀이보기 보시면 아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우편엽서의 외부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발명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구멍 뚫을 수 없고요. 두 번째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완전히 밀착해서 붙여도 됩니다. 뭐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주소 같은 걸 확 붙여버린다던가 쓰기가 귀찮으니까 주소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편엽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뒷면에 수입 인지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요. 발광물질 이런 거, 형광물질 인광물질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20% 범위 내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발광물질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9번이에요. 다음 중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는 전기간행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띠종이 어떤 뭐 이렇게 전기간행물 같은 거 보낼 때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포장 상태는 발송할 우편물의 밑부분에 움직이지 않도록 밀착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로로 이등분한 윗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띠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뭔가 띠종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윗부분에 가로로 이등분한 윗부분에 이렇게 뭔가를 쓸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맞고요. 신문 형태가 아닌 전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전부를 덮는 크기여야 된다. 맞고 4번 띠종의 재질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어디가 틀렸나요? 그때 흰색만 허용된다. 그게 틀렸습니다. 흰색만 되는 게 아니라 밝은 색도 가능합니다. 흰색 그리고 밝은 색도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뭐 대충 아시겠죠? 대체로 뭐뭐만 이렇게 나오면 그게 좀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눈여겨보시고 본인이 암기했던 거랑 맞춰보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다음 중 소포우편물 접수 시에 접수검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접수검사. 그러니까 소포우편물을 접수할 때요. 검사를 여러 가지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접수검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그 다음에 요금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포번호를 부여합니다. 소포 번호를 부여하죠. 여기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따로 일어나는 건 없는데요. 다시 접수검사할 때 이때는 다시 세 가지가 일어나요. 처음에 문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 소포니까요. 그다음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말하는데 뭐뭐 못해. 그럼 뭘 할까요? 개피 요구를 합니다. 열어보시죠. 이렇게. 개피 요구를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개표를 해서 열어봤는데 괜찮다라고 봤을 때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만약에 좀 많이 흔들리거나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소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유리병을 쌌는데 유리병을 넣었는데 유리병을 그냥 탁 이렇게 하나만 넣었다라고 하면 흔들리다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물론 그 자신의 소포가 망가지는 것도 망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소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포장 상태까지 봅니다. 이렇게 다 봐요. 접수검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포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소포번호 10번이에요. 소포 우편물 접수 시에 접수검사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예요? 요금징수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2, 3, 4번은요. 여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쵸? 포장상태 검사까지 됐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11번이요. 소포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등기 소포 요금을 현금으로만 아니죠. 현금으로만이 아니라 그 우표나 아니면 현금으로 아니면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도 낼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죠. 답은 1번이 바로 나오네요. 다음에 2번 우편물의 표면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 후납 표시를 나뉘어야 된다. 이거 잘못 읽으면 요금별 후납 표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금 별납, 요금 후납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요금 별 후납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금 별납은 따로 내는 거고 요금 후납은 나중에 내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표시를 나뉘어야 된다. 어디예요? 오른쪽 윗부분에. 됐고 2번도 맞고요. 3번 착불소포는 우편물 수취인에게 우편 요금 그다음에 가로 열고 수수료 포함까지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학습 자료가요. 11월 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많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문구가. 근데 이거는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좀 바뀐 게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가 수납하고 세입 처리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바뀐 부분 정확히 수정을 좀 할까요? 우리 수납하여 세입 처리한다가 아니라 수납하고 세입 처리한다 이렇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할게요. 됐고 4번 소포 번호는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접수함에 따라 접수국의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된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현금으로만 수납한 건 수납 가능한 건 아닙니다. 12번 소포 우편을 접수할 때 접수 번호, 접수 국명, 중량 및 요금을 표시한 소포 번호표를
우편물에 어디에 부착한다? 어디에 부착하나요? 이게 예전에는 소포 같은 경우에는 막 부착하는 부분이 다 달랐어요. 막 왼쪽 뭐 중간에 소포라고 쓴다, 뭐 합장 소포, 뭐 이렇게 무늬 마침, 무늬 끝냄 이런 내용을 막 적는 게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요. 그냥 우리 학습 자료에서 이제 다 없어지고 편하게 오른쪽 위에 다 붙이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11번에 2번 있잖아요. 요금 별 혼합 표시인 여기쯤 표시하고요. 그다음 12번에 박스 안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포, 번호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좀 표시하셔가지고 두 개를 쭉 연결할까요? 두 개 쭉 연결해서 둘 다 오른쪽 윗부분이다 이렇게 표시해두세요. 오른쪽 윗부분. 그래서 12번의 답도 오른쪽 윗부분입니다. 소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 이제 뭘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됐고 13번. 등기소포와 보통소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등기소포 같은 경우에는 다 기록한다. 보통소포는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라는 게 기록한다 뜻이에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등기소포는 부가특수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가특수서비스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요. 부가특수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전제로 해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3번 등기소포 같은 경우에는 반송시 수수료를 징수하지만 보통은 징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등기소포와 보통소포 모두 모두 현금, 요금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요. 등기소포는 우표로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소포는 거기 이제 우리 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학습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등기가 있고 위아래로 등기가 있고 보통이 있다고 했을 때 좌우로 할까요? 좌우로. 실제로 이제 학습자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등기하고 보통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여기서 등기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 이제 요금 이렇게 할 때 현금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이렇게 딱 이건 똑같은데요. 카드 여기도 현금 신용카드 똑같은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요금 우표 납부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우표 첩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납부라고 돼 있고 첩부라고 돼 있는데요. 납부는 뭐냐면 그냥 그 우표를 내는 거예요. 돈 대신 내는 거고 첩부는 붙이는 거예요. 그 소포에다가. 그러니까 등기소포 같은 경우에 요 등기소포는 납부라고 하면 거기다 꼭 붙일 필요 없이 그 우표로 이게 뭐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우표다라고 하면 1,000원을 이제 낸 거나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첩부 같은 경우는 붙여서 소포에다 붙여서 그냥 1,000원을 낸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 학습 자료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등기는 돈으로 낼 수 있다. 보통은 그냥 돈처럼 낼 수 있다. 보통은 붙여서 내야 된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린 내용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1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뭐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요. 1번 보시죠. 1번이 약간 좀 어설프죠? 통상 우편물이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을 말한다? 아니겠죠? 그냥 우편물을 나눌 때 통상이랑 소포를 나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이 아니라 소포, 그냥 우편물 그렇게 바꿔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2, 3, 4번은 다 맞는 내용인데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15번 우체국 택배. 우체국 택배 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로 좀 드렸었죠. 그죠?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 송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자료로 보시면은 위에 뭐 마음까지 전하는 우체국 택배 이렇게 있고요. 그죠?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자료로요. 신청 및 배달 안내 보니까 1588-1300 돼 있네요. 그러니까 1번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오른쪽 위에 보세요. 우리 우체국 택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www.epost.kr 이 자료에 제가 드린 그림이요. 보시면은 거기에 그죠? epost.co.kr 이렇게 되고 그냥 kr 이렇게 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co는 빼는 게 좋은데 2번도 맞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방문 접수를 신청한다. 맞고요. 3번 방문 접수의 경우 요금 수취 부담 가능하죠. 그죠? 요금 수취 부담도 가능합니다. 거기 보니까 왜냐면 착불소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료에 보면 착불소포 이런 게 있으니까 수취인 부담도 가능하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정기 부정기 이용계약 체결 시에 별도 전화 없이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접수가 실시된다. 이거는 이제 이용계약을 따로 실시했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요금 수취인 부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요금 착불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거기 착불소포라는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16번 다음 중 우체국 택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넷 접수 시 개당 500원의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맞고요. 요거는 우리 학습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암기해 두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체국 택배는 전화 또는 인터넷 거기 보니까 우리 자료 우리 이제 보충 그림이요. 위에 보시면 신청 및 배달 안내하고 epost.kr 이렇게 있잖아요. 전화 인터넷 통해 가능하죠.
우체국 택배의 영문 표기명은 KPS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코리아 파슬 서비스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맞습니다. 영문 표기 KPS 맞습니다. 근데요, 4번이 틀렸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방문 접수는 4급 또는 5급 우체국이 설치되어 있는 시공급 시내 배달구에 적용된다. 이 말은 맞는데 거기에만 적용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또 뭐가 가능한가요? 밑에 프리보기 보시죠. 이번에 그 외에 누가 정하는 거요? 관할 우체국장입니다. 그죠? 관할 우체국장 요것 좀 표시해 두세요. 따로. 방문 접수를 실시하는 지역. 그러니까 관할 우체국장이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뭐 지방우정청장도 아니고 관할 지방우정청장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관할 우체국장이 실시하는 지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고 하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시죠? 그죠?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3번째 우편물의 접수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